제가 보통 오면 저는 원래 우주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빅뱅 이론 하에서 우리가 이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선 아카데미에는 제가 지난번 서너 번 와서 한 강의에 관련된 비슷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황 선생님께서 어차피 수강생들은 계속 다르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주에 대해서는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수강생이 바뀌어도 황유철 선생님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강의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요즘 연구하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천문학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맥주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맥주까지 조금 참으실 수 있을 만한 재미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우리뿐인가입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강의를 슬라이드 한 몇 개로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137억 년 전에 우리 우주가 굉장히 작았을 때 뜨거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뜨거운 빛이 있었을 거라고 어떤 과학자가 예견을 하고, 그 빛이 언젠가는 후대에 관측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다가, 이 팽창 우주설이 역사에서 아주 호되게 혼을 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론이 되어서 우르릉꽝꽝 이론이라고 비하하는 이름으로 빅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이제 이론 중에 제일 멋있는 이론이 되었지만, 처음에 이름이 시작한 계기는 그렇습니다.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초기 우주에 굉장히 뜨거웠을 때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137억 년 동안 지금 다 살아남거든요. 살아남긴 하는데 이제 빛이 힘을 다 잃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에너지로 관측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드디어 관측이 돼서 지금까지 노벨상이 3번이나 주어졌습니다. 이 발견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오늘날 관측된 우주 초기에 출발한 빛 화석들이에요. 137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오늘 봤다는 거죠. 그런 걸 예견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 사람 중에 참 할 일도 없죠. 또 그것도 관측한 사람들도 있고. 이 관측에 의해 왜 우리가 노벨상을 3개나 주냐. 이것은 이게 관측됨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우주의 시작이 있었구나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거는 뭐 철학자의 대상이거나 신학자의 대상이거나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깨알같이 이렇게 빛들이 온도가 높은 지역하고 작은 지역이, 낮은 지역이 10만 분의 1씩 차이를 보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몰라서 저 같은 천문학자들이 컴퓨터를 수천 대 한꺼번에 연동해서 슈퍼컴퓨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슈퍼컴퓨터로, 여러분들 혹시 경제, 주식 동향 이런 거 추적할 때도 슈퍼컴퓨터 사용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계산은 보통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4,800대를 모아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산을 계속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불 좀 줄일 수 있나요? 이 동영상 한 슬라이드 몇 개 가는 동안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 되나 보네요. 좋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한 밀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 우주였는데, 중력이 137억 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뭉치고, 그래서 이제 거대한 천체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룹에서 한 계산이고요. 여기 이 경우는 이제 거대한 은하단을 간단해요.
우주 초기에 정말로 관측된 것처럼 10만 분의 1의 밀도의 차이가 있었는가? 그것만 받아들이고 중력이 지배한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다. 이것만 가정을 하고 컴퓨터를 주구장창 돌리면 이와 같이 이제 구조물이 나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은하단이 오늘날 실제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은하단을 재현해낸다. 그런 얘기고요. 또 그 중에 이제 은하도 이렇게 있고요. 우리 은하 안에는 약 한, 요 전 강의에서 조금 배웠죠?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1000억 개 별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계입니다. 태양입니다. 이렇게 1000억 개의 별들이 우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보면 별들이 뾱뾱하고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체, 성간 기체 구름인데 거기에서부터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 구름 기둥 안에 이제 별들이 막 박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먼저 태어난 별들은 빛이 아주 세니까 마치 태양이 안개를 증발시키듯이 주변에 있는 기체들을 증발시키면 그러면 이제 별들이 구름 기둥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제 구름 기둥 지역을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별들이 우글우글하게 다 나오게 되거든요. 한 1억 년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이에요. 아까 제가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중에 각각의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많은 별들이 전부 다 태양과 같이 예쁜 별과 그 안에 있는 지구와 같은 아름다운 행성을 가질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제 희박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뭐 태양계만 보셔도 태양은 이제 태양계 내에 있는 전체 질량의 99.8%를 태양 혼자가 다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지구가 대단히 대단한 것 같지만 거의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미미하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천해에서 끝나신 분들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명까지 하신 분들은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명왕성까지 행성이라고 불렀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국제천문연맹에서 다 같이 거수로 표시해가지고 명왕성을 행성에 반열해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만 이제 행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행성이 있지만 이 중에 생명체를 갖고 있는 행성은 요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예를 들어 수성 같은 경우는요.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태양 중력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성에 있는 대기가 전부 다 태양한테 뺏깁니다. 그래갖고 수성에 있는 대기가 전혀 없어요.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달. 달은 우리 지구에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달도 큰 형 지구가 너무 크니까 달에 있는 대기가 지난 46억 년 동안 야금야금 다 뺏겨서 대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서는 생명이 태어날 리가 없죠.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이유로 대기 화학 성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온도가 500도예요. 뭐 좋지 않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성의 경우에도 이제 태양에서부터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역시 대기 화학 조성이 잘못돼서 똑같은 지역인데 낮하고 밤하고 온도 차이가 200도예요. 좋을 리가 없겠죠. 내일 아침에 영하 100도고 모레 100도면 어떻겠어요? 안 좋잖아요. 나머지 토성, 뭐 이 바깥쪽에 있는 외 행성들은 전부 다 지각이 없이 기체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행성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중에 사람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발달할 수 있는 행성은 하나밖에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많은 행성을 찾았지만 그 중에 지구 비스구름에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얘기죠. 어저께 어느 분이 인터뷰 요청을 하셔서
저보고 과학 영화 보신 것 중에 제일 기억 남은 게 뭐냐? 저는 뭐 그럼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콘택트를 얘기해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아, 와, 진짜 이상한 집단이네요. 보통 표본에서는 한 5명쯤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절반이 참 이상한 표본입니다. 이분 그럼 누군지 아시겠네요? 조디 포스터죠, 조디 포스터. 아, 제가 한참 엄청 좋아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원래 칼 세이건이 쓴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로버트 제메키스라고 하는 아주 명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이 어린 엘리가 조디 포스터 어렸을 때 아빠한테 하늘을 맨날 관측하면서 질문을 해요. 아빠, 우주에는 우리뿐인가요? 우주에는 우리 인류밖에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주는 엄청 크단다, 엘리야. 만약에 이게 우리밖에 없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공간 낭비야. 답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하신 거죠.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없다면 야 정말 이건 엄청난 공간 낭비야. 이렇게 이제 재미난 코멘트를 하는데 이게 영화 내내 아주 중요한 이 명제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 계시네. 이거는 여기에 지금 지구가 있거든요. 이 사진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요게 지구입니다. 요거는 혹시 여러분 또 하나 퀴즈를 또 하나 내야겠네요. 70년대 인류가 야 이건 지금 정말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꼭 해야 돼. 그리고 우주 탐사선을 몇 대 보냈어요. 우주국까지 가보라고.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걔네들을. 발사한 지 얼마 후에 다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쯤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나오면서 그날은 60분 동안 아무런 뉴스를 안 하고 목성에서 온 사진만 보여준 날이 있어요. 60분 동안. 그날은 뭐 정치인이 어쩌고 이러니 하나도 안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잃어버렸던 보이저라고 하는 이 탐사선이 어느 날 갑자기 수천 장의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기가 막힌 거죠. 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 아니에요? 보이저 1호하고 2호를 우리가 70년대 태양계 밖에까지 한번 열심히 나가봐라 하고 보냈는데 얘가 야금야금 가다가 길을 잃었네요. 엄마하고 소식 전하는 방법을 잃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다 끊고 살다가 어느 순간 교신기가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디 배회하고 있었냐면 목성과 토성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한 놈은 토성, 한 놈은 목성 근처에. 궤도가 조금 달라요. 근처에 엄마는 잃었지만 하여간 할 수 있을 만큼 사진을 다 찍어놓고 있었거든요. 수백 장, 수천 장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하고 통화가 된 거야. 지구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또 언제 교신이 될지 모르니까 얘네 둘이 그 모든 천여 장의 사진을 다 지구에 보냅니다. 그걸 이제 받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보고 저는 뭐 아직 그때 전문 천문학자가 되기 전인데 그 뉴스에서 신비스러운 그 사진들을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이때 이제 다시는 또 얘네들이 언제 우리가 잃어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때는 돌아가시기 전인데 나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얘 지금 돌아서서 지구 방향으로 아무 사진이나 한 장만 찍게 해주세요. 왜? 그냥 찍게 좀 해달라고. 그냥 머리만 돌아서 지구 방향으로 사진 한 장만 찍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반대했대요. 아주 극렬하게 나사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만. 이렇게 된 거죠. 사진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구만. 나중에 우리 미친 천문학자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엄청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지구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지금 80억 인구가 살면서 얼마나 위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삿짐, 우리 장인어른 댁 이삿짐을 옮기다가 저는 십수년을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대가 있어요. 90년도는 전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90년대에 출판됐었던 책이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 진짜 이상한 표본 집단이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미가 인류 못지않게 굉장히 똑똑한 집단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중에 개미 중에 103이라고 하는 103683인가 그런데 한 마리 개미가 아주 똘똘한 개미가 TV를 보면서 한국이란다. 인간의 TV를 보면서 며칠째 TV를 보면서 인간 문명을 다 이해합니다. 장점과 단점. 인간은 근본적으로 단점 투성인데 좋은 걸 딱 하나 얘기하자면 아트. 예술에 대한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죠, 얘가. 그거 읽으시면서 믿으셨어요? 개미가 우리를 문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그건 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개미가 한 1g쯤 돼요, 1g. 제가 만약에 100kg이라면 1g하고 100kg은 10만 배 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히 1g짜리가 인류 문명을 이해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다 읽었거든요. 옛날에는 3권까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5권으로 나와요. 재밌게는 읽었는데 도저히 믿어지진 않아요. 하물며 지금 우주는 400억 광년이거든요. 한 축으로의 길이가 보이는 우주만. 얼마나 더 큰지는 우리는 지금 가늠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은 400억 광년이에요. 제 키는 1m라고 쳐봐요. 제 키는 1m면 400억 광년이면 대략 10의 26승 미터쯤 돼요. 10의 26승이 뭐냐면요. 1억 미터 곱하기 1억 미터 곱하기 1억 미터 곱하기 100미터 이 정도예요. 이렇게 큰 우주를 1m짜리 인간이 지금 가늠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우주에 대해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주를 감히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주를 지금 파악한 사람들이에요. 제 옛날 강의를 들었다고 가정하시면 오늘은 제가 그거 들을 기회가 없지만 우리가 감히 이제 우주의 기원과 현재 우리의 위치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주는 어떻게 될지 다 지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개미에서의 103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칼 세이건이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 지구 이 위대한 문명이 결국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재밌어서 이거 그냥 갖고 와봤어요. 그 보이죠? 얘기고요. 이런 거 지나가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은하만 해도 별이 지금 1000억 개 있다니까. 1000억 개가 지구 같은 거 하나만 가져도 그러면 1000억 개의 지구 후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들 중에 혹시 우리 형제 행성이 있을지, 외계인이 또 하나 있을지, 그렇잖아요? 주변을 보니까 우리 태양에 제일 가까이 있는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로 가까이 있는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 빛으로 가면 4년이 걸려요. 빛으로 가면 4년. 조금 전에 보이저는 얼마로 달리더라?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시속 8만 킬로 달리라 그래요. 시속 8만 킬로면은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보잉 777의 한 8만 킬로. 그러면은 한 800배 정도, 80배 정도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가면 8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가지고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것도 탐사 직접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뭔가 신호를 가지고 탐사해야지 직접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날아가 봤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찾아보는 거예요. 외계 행성이 어디 있을까? 이거 혹시 빛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실 수도 있나요? 잠깐만이라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천문학자한테는요, 빛이 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공부하는 학자들인데 너무나 작은 신호인 빛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인공 빛은 다 공해예요. 그래갖고 천문학자들한테는 빛 공해의 날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한 빛 광공해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연구를 하기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류가 오늘날 과학적인 발견을 한 모든 게 다 하늘을 봐서 된 거예요. 고대 히랍 문명에서도 전부 다 하늘의 행성들을 보고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뭔지를 다 알아낸 거고요. 결국은 갈릴레이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을 보면서 전부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울대 윤성철 교수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궤변하는 사람들이 왜 꼭 생각하는 외계인을 찾으려고 지구 같은 환경을 찾느냐, 목성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 목성의 대기 속에 있으면 하늘을 못 보는데 그럼 중력을 파악을 못 한다고요. 그 개체는. 중력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데 그다음부터 뭘 알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중력을 깨우치고는 다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안 거거든요. 케플러가. 자, 이게 지금 이 별 예뻐요? 안 예뻐요? 아, 이 정도면 예쁘죠. 엄청 예쁘죠. 후오마로시라고 하는 별인데요. 이 별에서 천문학자들이 행성을 찾은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것도 이제 태양과 같은 별이니까 주변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겠죠? 행성이 있어요, 여러 개. 그 중에 이제 발견한 것도 있는데 행성이 어디쯤 있을지 이 그림상에 여러분들 한번 아무렇게나 한번 배팅을 해보세요. 1번 한 여기 어디 언저리. 2번 요 빛이 끝나는 데쯤 여기 어디 언저리. 3번 요 하얀 빛이 끝나는 여기 언저리. 4번 한복판. 어디가 답일 것 같아요? 1번 제일 여기 언저리 1번. 아, 몇 분 계시고. 자, 2번 여기 언저리. 아, 팽팽하네요. 3번 요 하얀 언저리. 오케이. 4번 한복판. 다 비슷비슷하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1번이면은 이 행성들을 찾는데 조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도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문학자들은 아마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두우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밝고 찾아볼지 않을까? 사실은 근데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기회에.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가서 4번에 있다면 찾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죠. 제가 어느 날 운전하는 도중에 혼자서 머리로 계산해 봤는데 지구의 밝기가 태양의 밝기의 10억 분의 1이에요. 딱. 10억 분의 1. 나중에 오피스에 가서 다시 좀 계산해 보니까 10억 분의 1보다 조금 더 작더라고요. 10억 분의 1이면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별이 이렇게 밝은데 이 한복판에 10억 분의 1 밝기로 행성이 하나 있다면 발견할 확률이 별로 없겠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정말 혼내줘야죠. 그렇죠. 천문학자들은 다 혼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찾아보자. 그래서 왠지 점이 하나 올 거예요. 점 오죠. 제가 애플에서 만든 건데 윈도우즈에서도 똑같이는 안 되는데 그냥 얼추 대충 만드네요. 요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보이세요? 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만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약간 4번. 제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여기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미없게. 조금 전에 그 빨간 동그라미가 이게 원래 맥에서는 다 애니메이션으로 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윈도우를 쓰느라고 이게 조금 전에 본 그 조그만 동그라미예요. 그 조그만 동그라미를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만 본 건데 천문학자들이 다 좀 정신 이상자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엄청 수학만 맨날 배워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수학을 가지고 별빛을 모델링을 해요. 별이 빛을 내면 여러 광학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빛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라고 아주 복잡한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해서 별빛을 인위적으로 인공으로 빼는 거예요. 빼고 남은 거예요. 잘 뺐죠.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 이 별빛을 수학만 가지고 빼가지고 이게 됐다니까요. 파란빛이 거의 다 빠진 거예요. 잘 빼긴 잘 뺐는데 남은 게 많죠.
남은 게 많아요. 뭐 빨간 뭐가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 빼갖고 남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별빛에 기여하는 태양계 내에서도 태양 밖에 소행성이나 더스트,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빛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짜잘한 잡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아까 10억분의 1 밝기의 행성을 찾겠어요. 포기해야죠. 천문학자들이 다 포기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정신 이상자 중에 아주 극단적인 녀석들이서 찾아요. 얘를 모델링을 하고 내년에 또 사진을 찍은 다음에 또 모델링해서 또 별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찍은 다음에 또 모델링해서 또 해보고 아무리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매년 이렇게 한 똑같은 시도 내에서 점이 하나가 움직여요. 여기서 땡땡땡 하고 점이 움직여요. 찾은 거예요. 포말로 B라고 하는 행성을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성을 찾아요. 이게 지금 행성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재미난 걸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 이쯤 되면 정말 기괴한 사람들이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2005년도에 이 일을 처음 했는데 2021년, 19년, 2010 코비드가 언제 시작됐죠? 19이니까 19년이죠. 19년 10월에 제가 파리에 가 있을 때인데 프랑스 학자가 이거 발견한 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결국은 야 질렸다. 노벨위원회가 질렸다. 어떤 인간이 이런 것까지 하면 일단 상은 주고 보자. 욕은 나중에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4,30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을 찾았습니다. 많이 찾았죠? 지금까지. 그런데 걔네들의 질량을 보면 목성의 질량하고 비교해서 볼 때 1배 똑같으면 여기 목성보다 100분의 1이면 여기 2가 어스예요. 지구. 그 다음에 공전주기 여기가 지금 지구의 공전주기입니다. 365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공전주기가 더 먼 애들은 모성, 섬기고 있는 별의 밑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목성 이런 것처럼 대기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너무 가까이 있는 놈들은 어떨까요? 수성 같은 운명이 되겠죠. 질량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목성같이. 그럼 대부분 걔들은 기체예요. 목성같이. 너무 작으면 수성 같고. 그럼 결국 헤비터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인 걸로 부족하고 생명체가 한 40억 년 정도 유지가 돼야지 단계적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좋은 시절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벨레폭이 아주 길게 있어야 되는 거죠. 40억 년.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욕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발견한 4,000개 중에 지구 비스꾸물의 한 놈도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굉장히 원궤도예요. 거의 완벽한. 근데 만약에 원궤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갖게 되면 태양과 거리가 365일 동안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울 때랑 멀을 때랑 계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어때요? 여름, 겨울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한 50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50도가 아니라 100도 차이가 나면 아까 화성은 뭐라고 그랬죠? 하루 동안 낮하고 밤 사이에 100도 차이 난다. 200도 차이 난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구는 너무나 다행히 이게 아주 안전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물론 저희는 추측을 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누가 그랬는지 딱 23.5도를 기울여 놨어요. 이게 완전히 신의 한 수예요. 만약에 우리가 똑바로 서 있더라면 공전궤도에서 똑바로 서 있으면 적도는 사시사철 적도라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요. 극지방은 사시사철 극지방이라 늘 온도가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실제로 지구에서 뭔가 생명체가 발달하고 유지돼서 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얇은 띠 같은 지역밖에 안 남아요. 안 좋죠. 우리 지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느 한 지역 가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살다가 야기 힘들다 그러면 대이동,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서 여기 가서 또 살고
또 대이동, 민족의 대이동 이렇게 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 전체에서 살 수 있는 영역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면 이건 뭐 좋지 않죠. 누가 그랬는지 그렇게 됐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에는 멘틀이 있어요. 마그마. 이 액체 상태의 마그마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자기장이 존재해요. 자기장이 존재하면 지구 근처에 뭐가 있냐면 마치 꼭 자석 근처의 자기장처럼 반 알렌데라고 하는 자기 대를 형성해요. 그게 하는 게 뭐냐면 태양에서부터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아름답고 좋은 자외광만 우리한테 와서 광합성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주선이라고 하는 태양에서 엄청난 입자들이 아주 인체에 유해한 입자들이 매 순간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항공사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는 1년에 조종할 수 있는 날짜 한 제한이 있죠. 그거 이상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365일 그냥 엑스레이를 맨날 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 암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 정말로 운전할 수 있는 날은 맨날 없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대기권에서 조금만 나가도 근데 그 입자들이 이제 영향받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우주인이라면 우주선에서는 더 심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막아주는 게 지구의 이 알량한 자기장이에요. 만약에 어떤 행성이 요 얇은 이 액체 상태의 마그마 층이 없으면 그래갖고 야 우리는 멋진 지각이 아주 많아. 그러면 다 꽝이에요. 걔들은 아무리 대기가 아름다워도 자기권을 형성하지 못해서 다 생명체가 다 죽고 만다고요. 이런 조건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을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은 잘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안락지대라고 그래요. 별의 크기도 중요해요. 별의 크기는요. 태양의 크기의 10분의 1부터 태양 크기의 100배까지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태양이 만약에 크기가 1이라면 질량이 태양보다 10분의 1까지 작은 애들도 있고 태양의 100배까지 큰 애들까지 있어요. 근데 태양은 질량에 따라 그 수명이 결정돼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100배 큰 애들은요. 멋지죠. 대단해요. 하지만 태양보다 100배 큰 별들은 1000만 년밖에 못 살아요. 사람 나오는데 얼마 걸렸죠? 46억 년. 1000만 년밖에 못 사는 별에서는 그 근처에 있는 행성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태양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애들은 자외광을 충분히 내지 못해서 애시당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베지터리언 식물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식물 먹고 자라는 토끼들도 있을 수 없고 토끼 먹을 수 있는 호랑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1 태양 질량부터 100 태양 질량 사이에서 실제로 걔네들이 거느리는 행성에 호의적인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별은 태양 질량의 1배에서 한 20, 30%만 허용이 돼요. 그러면 전체 별은 0.1 태양 질량부터 100 사이인데 그 중에 허용되는 거는 1 더하기 빼기 0.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후보군을 한 10,000개의 태양을 갖고 와도 그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해요. 아까 말씀드린 행성의 조건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별이 1000억 개 있다고 다 외계인들이 1000억 명이 드글드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다 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찾은 4,200여 개의 외계 행성 중에 지구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찾은 거를 예술가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가짜죠, 가짜. 걔네들이 갖고 있는 별도 태양과 비슷한 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찾은 케플러 452b라고 하는 놈도 반지름은 지구의 1.5배, 질량은 지구의 5배, 좀 너무 크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엔 제일 가까워요. 태양과의 거리는 딱 지구 태양 거리. 그 다음에 공전 주기는 385일. 와, 비슷하죠? 우리 지구로부터는 1400광년이니까 너무 멀어서 실제로 여기에 외계인이 있어도 교신하기엔 이건 좀 너무 먼 케이스예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최우선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계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 내에
지금 4,000개죠. 아마 한 4만 개 수준으로 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있죠. 뭐냐면 그럼 외계인이 몇 명 있어요 진짜. 빨리 얘기해. 오늘 끝나기 전에. 그러시잖아요. 하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드레이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수가 천문학자들이 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 은하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에 몇 개의 외계 지성체가 있을 수 있는지를 대충 세볼 수 있게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천문학자들은 전부 다 깔깔 웃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기자들은 대서특필을 하고 지금 천문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방정식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어쨌든 재미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 은하 내에 몇 개의 서로 교신이 가능한 대단한 능력을, 기술을 가진 외계 지성체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는 왜 있는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1년에 몇 개의 별이 탄생하는가거든요. 근데 대충 1이에요. 그러니까 R은 걱정하지 마세요. 1. FP는요. 플래닛이 뭐예요? 행성. 행성이 있을 확률, 없을 확률. 놀랍게도 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쌍성으로 태어나요. 2개씩. 2개, 3개씩. 보통 2개로. 근데 2개가 큰 별이 탄생을 하면 그 사이에는 행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잖아요. 큰 별이 2개 중력장을 크게 형성을 하면 작은 애들은 합동을 받아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체 별 중에 절반 이상은 행성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FP, 행성을 가질 확률은 아마도 0에서 1 사이지, 당연히. 100%든지 0%든지. 근데 뭐, 무슨 숫자를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0.5 어때요? 0.5. 천문학적으로 볼 땐 좋아요. 0.5 더하기 빼기 0.5.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은 행성의 숫자. 만약에 얘네들이 행성을 갖고 있다면 그 행성들 중에 지구 같은 행성의 숫자. 태양의 경우에는 하나나 2개예요. 깐깐한 사람은 지구 하나라고 그러고 아량 넓은 사람은 화성까지 포함해서 2개라고 그래요. 하나 아니면 2개. 됐죠? 세 번째. 만약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때 life,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0에서부터 1 사이.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0에 가깝다. 손 들어보세요. 조금 계시고 1에 가까울 것이다. 일단 이런 조건이 다 되면 나오진 않겠냐 언젠가. 숫자가 좀 아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네요. 천문학자들은 여기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잘 모르니까 0.5 더하기 빼기 0.5. 좋습니다. 생명체는 나왔는데 생명체 아주 조그만 단세포 생명체가 나와도 생명체죠. 나왔는데 걔가 intelligent, 지적인, 이를테면 호모사피엔스로 발달할 확률. 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40억 년이 지속이 돼야 돼요. 이 habitable, 이 좋은 환경이 40억 년을 지속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주 멋진 행성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비행하기가 10만 년마다 계속 온다. 그럼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굉장히 작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0에 아주 가까운 숫자. 심심하니까 0.1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똑똑하기는 한데 우리가 요즘 할 수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된 생명체. 이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인류는 거의 한 50만 년 정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교신 가능한 문명이 된 거는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죠, 확률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교신 가능한 문명체가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문명이 몇 년쯤 존속할 것 같아요? 자, 1번. 이러나 저러나 영원히 이를테면 100만 년 이상. 1번. 2번. 한 10,000년쯤 존속할 것 같다. 3번. 한 1000년쯤 존속할 것 같다. 4번. 100년 혹은 미만. 자, 1번. 100만 년. 2번. 1000년.
3번 100년. 100년 미만. 100년 미만. 다양하게 있네요. 그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감독이 수년 전에 만든 영화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매드맥스예요. 매드맥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매드맥스 퓨리 로드, 분노의 도로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거 보면 정말 우리 젊은 애들은 그 영화를 보면 막 재밌다고 막 보는데 저는 이게 막 최고의 공포 영화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명이 저렇게 되겠구나 결국. 이런 방법이든지 저런 방법이든지 후쿠시마 원전처럼 우리도 진짜 불가항력적인 무슨 뭐 원자력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코비드 19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든지 진짜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겠구나. 그러면 숨을 쉬겠죠 우리가. 숨 쉬고 사는데 매드맥스처럼 진짜 인간답게는 못 사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갈까 이거죠 이제. 왜냐하면 매드맥스에서는 아마 외계인들하고 교신하는 상태는 아닐 테니까. 놀랍게도 이 드레이크가 이거를 처음 제시했을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천문학자들 수백 명 모여놓고 포를 했어요. 얼마나 L이 길까? 값이 100년에서 1000년 사이로 나왔어요. 대다수가 1000년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1960년대거든요. 오늘 포를 하면 아마 보통 200년 미만으로 나올 거예요. 저를 보고 하면 100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강의 때. 제가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다양한 위협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재밌는 위협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는 분 계세요? 넷플릭스에서 혹시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많으시네. Don't Look Up이 뭐냐면요. 천문학자들이 한 10년 전쯤에 천문학자 참 할 일도 없죠. 저희들이 뭘 하냐면 하늘에 있는 파악 가능한 소행성들이 어디 있는지 얘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100년 후에는 어디를 갈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할 일도 없어요. 그런 걸 다 각국 정부들이 그냥 월급을 주면서 키우거든요. 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파악한 놈 중에 한 놈이 새로 계산을 해보니까 2029년도에 지구를 히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그런 소행성이 하나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공룡이 멸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흥반도 이런 데 가면 공룡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박물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룡이 지구에 완전히 군림하던 시절이에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데 화석을 보니까 어떤 대륙이든지 막론하고 모든 공룡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었어요. 다 그냥 화석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 1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6,500만 년 전에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게 빙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때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우주 왕복선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무작위로 지구를 찍고 다니다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의 멕시코 땅에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동심원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바다 밑에 해저에. 마치 엄청난 소행성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폭발을 한 것처럼. 크기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크레이터가 생길 정도라면 그 충격파가 너무 커서 지구 전체를 다 먼지 구덩이로 뒤엎고 가까운 적은 다 불태우고 먼지가 지구를 다 덮어서 몇백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해야 되는 식물들은 뭐 다음에 다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걔네들 먹고 자라는 초식동물도 다 죽고 걔네들 먹고 자라는 육식동물도 다 죽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화석을 보니까 바로 그 당시에 땅 위에서 물 밖에서 숨 쉬고 사는 동물의 65%가 완전히 멸종을 해버렸어요. 지구 전체에서. 멕시코가 아니라 전체에서. 그런 일이 우리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주기적이진 않지만 대략
한 수천만 년 혹은 1억 년에 한 번꼴로 벌어지는데 이게 너무나 주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1억 년마다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오고 바로 다음날 또 하나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자. 파악을 하는 거죠. 돈 룩업이 그런 영화잖아요. 이거는요. 목, 토, 천해. 가운데 태양이고요. 목, 토, 천해 왕성의 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대한 소행성들의 궤도예요. 걔네들이 100년 동안 움직임을 우리가 다 계산한 거예요, 지금. 지구는 이제 한쪽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죠. 뭐가 무시무시한 게 많이 돌아다니죠? 그죠? 여기 지금 나타난 거는 충분히 우리가 관측할 만큼 거대한 것들이라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구에 오면 우리한테는 아주 위협이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수금지화. 수금지화. 목. 수금지. 세 번째가 지구죠. 그 사이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지금 파악한 소행성들의 궤도예요.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납작한 평면 내에 다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자, 이제 이거는 지난 1년 동안 2007년부터 2008년 1년 동안 가운데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 근처에 근접한 소행성만 그린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놈은 지구 뚫고 가죠,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역사를 기록한 이후 아직 우리를 다 죽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다행이죠, 참.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점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시간 줄 수 있냐면 6개월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돈 룩업 해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6개월 전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 룩업 내용이 뭐냐면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 어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지구를 히트하는 거예요. 2029년에. 그러면 완전히 6,500년 전 꼴이 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살든 말든 어쨌든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고 다들 일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영화의 종말은 전부 다 죽죠. 지구가 멸망하는 게 끝이에요. 다행히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아포피스 소행성의 궤도를 단지 몇 번의 관측된 내용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서 새로 잘 계산을 해보니까 2029년에 지구 근처 3만 킬로 근처를 지나가도록 지금 돼 있어요. 다행이죠. 지구를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박수도 안 나오지. 참고로 3만 킬로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의 반지름이 6,571킬로예요. 지구 반지름의 5배. 가까워요? 멀어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거예요. 달이 38만 킬로라니까요, 달이. 근데 3만 킬로 근처를 옆으로 얘가 지나간다고요. 2029년도에 그 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뭐 여의도에 불꽃놀이 한다는데 아마 불꽃놀이 저리 가라 할 거예요. 2029년에 다이어리 다들 기억해 놓으세요.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한 6개월 전부터. 자, 이제 D-60일 이렇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행히 그렇게 됐는데 이 돈 묶업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는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유럽에서 갖고 온 건데 지구의 수금지, 이게 하얀 게 지구입니다. 지구궤도, 화성궤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소행성들 궤도예요. 복잡다단하죠. 그중에 여기 지금 디디모스라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일 텐데 이 디디모스는 최근에 한 2, 3주 전에 어쩌면 한 달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중에 몇 분 보셨을 거예요. 나사가 이 디디모스의 위성, 디디모스도 소행성인데 그 옆에 딸린 한 100m짜리 작은 소행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충돌. 그래가지고 이 작은 소행성이 궤도가 수정되는지 본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가
하늘이 만든 천체의 최초로 궤도를 변화시키는 이벤트가 되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순간인데 나사가 미디어 그걸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일본은 하야부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벌써 2번에 걸쳐서 근처의 소행성에 우주선을 날아가서 착륙을 한 다음에 거기서 흙을 채취해서 다시 돌아와서 지구에 안착까지 했어요. 뭐 이런 건 잘 아시죠? 아리조나 미국에 가면은 아리조나의 베링거 크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운석 자리가 있는데 요거 하나를 떨어뜨린 게 직경 1km짜리 조그만 소행성인데 요거 하나가 이 폭발력이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을 포함해서 인류가 사용한 모든 화약보다 한 10배 정도 많죠.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을 일으켰을까? 미 북대륙에 무슨 뭐 상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뿐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하자면 처음에 뭐 만약에 우리가 우리뿐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지만 뭐 안 찾아보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엘리한테 칼 세이건이 해준 말은 야 이렇게 우주가 큰데 우리밖에 없겠냐? 그럴 리는 없다 그 얘기고 아더 클락이라고 하는 2001 스페이스 오디시라고 하는 아주 책을 쓰신 이분의 경우에 하는 말이 두 가능성이 있다. 우리밖에 없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두 가지 다 엄청나게 똑같이 무섭다.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뿐이든지 우리뿐이 아니든지. 그래서 재미난 얘기는 스티븐 호킹이 그런 얘기했죠. 외계인이 존재할 건 거의 확실한데 제발 좀 우리 좀 찾지 못하게 기도해라 매일매일. 누군가 왜냐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나 태양까지도 지금 탐사해서 갈 수가 없는 능력이거든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외계 지성체가 그 먼 거리를 축지법을 써서 지구까지 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사람 앞에 개미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뭘 먹을지 죽을지 살지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 게 된 거예요. 저 슬라이드가 몇 개가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외계인을 제가 찾아서 하시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정도로 할까요? 감사합니다.